그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주에 구현한 학생 목록을 구조화, 리팩토링을 할 건데, 좋은 구조로 만드는 리팩토링. 왜 리팩토링을 하려고 하냐면, 요즘 백엔드 호출할 때 라이브러리 중에 기본 라이브러리로, 기본 기능만 있는 라이브러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엑시오스고, 그 다음에 좀 더 고급 기능을 제공하고 편한 기능이 있는 라이브러리는 탄스택 퀘어리라고,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이름은 리액트 퀘어리였어요. 그런데 이름을 한 2, 3년 전부터 리액트 퀘어리가 아니고 탄스택 퀘어리로 리액트를 뗐더라고. 왜 뗐는지는 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올 때는 리액트만 지원했지만 지금은 리액트 말고 다른 프레임워크도 지원을 해. 그러면 여러 프레임워크 지원하면서 리액트 퀘어리라고 계속 부르는 건 이상하지. 그래서 자기 회사 이름 넣어가지고 탄스택 퀘어리로 바꿨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소개할까 했는데, 왜냐하면 워낙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애매해. 왜냐하면 Next.js를 안 쓸 때는 탄스택 퀘어리 쓰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Next.js도 요즘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 Next.js 쓰면서 탄스택 퀘어리까지 쓰는 건 좀 이상해요. 기능 중복이 많아. 그래서 옛날부터 탄스택 퀘어리 썼던 사람들은 Next.js로 넘어가서도 계속 탄스택 퀘어리 쓰는데, 옛날부터 탄스택 퀘어리 안 쓴 사람은 그냥 Next.js가 제공하는, Next.js는 프레임워크라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차이는, 라이브러리는 일부 기능만 제공하면 라이브러리. 그런데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전체 기능을 다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만 쓰면 된다 싶은 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리액트는 라이브러리고 Next.js가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리액트는 화면 렌더링하는 기능만 제공해. 그러니까 화면 렌더링 라이브러리죠. 탄스택 퀘어리도 라이브러리예요. 백엔드 조회하는 기능만 제공해요. 그런데 Next.js는 다 제공해. 렌더링 부분도 있고, 백엔드 조회하는 기능도 있고, 캐시 기능도 있고, 라우팅 기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Next.js를 쓰는 경우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또 겸해서 쓰는 게 좀 이상해.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탄스택 퀘어리 라이브러리가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는 맞는데 Next.js랑 같이 쓰는 건 좀 이상해요.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Next.js도 데이터 캐시를 열심히 하고, 탄스택 퀘어리도 데이터 캐시 기능을 열심히 하는데, 데이터 캐시를 하면 성능은 좋아지지만 캐시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전 거지. 최신 데이터가 아니지. 그래서 Next.js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캐시 기능이 너무 과해서 나는 캐시 기능을 끄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탄스택 퀘어리하고 Next.js를 같이 써버리면 둘 다 열심히 캐시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더 커지죠. 자, 이런 애매한 점 때문에 어차피 Next.js도 고민하다가 강의에서 뺐죠. 마찬가지로 탄스택 퀘어리도 강의에 넣는 게 좀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런 Next.js 탄스택 퀘어리 사용법을 강의하는 책이나 인강 아주 많아. 특히 인강이 많아요. 탄스택 퀘어리 Next.js 사용법 배우고 싶으면 인강 보고 따라 코딩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 라이브러리, 처음부터 그랬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 커스텀 훅이라고 하죠. 라이브러리가 커스텀 훅이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 커스텀 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왔고, 이 데이터, 이 백엔드 조회하는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냐면, 처음부터 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야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나 백엔드 조회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어.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드물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쁜 코드를 좋은 코드로 개선, 리팩토링 하다 보면 저절로 라이브러리 코드 비슷한 게 만들어져요.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정도 수준이 되는 고급 개발자들은 리팩토링 하는 거지. 리팩토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자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개발한 학생 목록 조회를 리팩토링을 하다 보면 라이브러리 비슷한 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개선해야 될 코드 어떤 부분을 리팩토링 하느냐?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이게 디파트먼트 뷰 학과 목록 뷰의 노란색 부분, 스튜던트 뷰의 노란색 부분. 이게 둘 다 그 백엔드 서비스 호출하는 코드예요. 하나는 학과 목록 조회, 하나는 학생 목록 조회. 노란색 코드를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똑같아. 이 부분에서 초보 개발자하고 고급 개발자하고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초보 개발자는 옛날에 내가 학과 목록을 구현했었어. 그런데 학생 목록을 구현해야 되는데 옛날에 학과 목록 구현한 것과 거의 똑같이 구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비슷한 코드를 가져다가 복사해 놓고 복붙해 놓고 약간 고치면 되죠. 그래서 나 예전에 비슷한 코드 구현했으니까 그거 갖다 복붙하고 약간 수정하면 돼.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이라고 불러요. 초보자는 이제 나는 경험이 쌓여서 옛날에 했던 거 복붙해가지고 약간 고쳐서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어. 라고 좋아하는 게 초급 개발자. 그리고 그걸 싫어하는 수준에 도달하면은 고급 개발자가 되는 거지. 고급 개발자는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을 왜 싫어하느냐? 초보 개발자는 팀장이 지시한 기능을 빨리 코딩해서 완료하면 기뻐.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런데 팀장급쯤 되면 그 팀원들이 구현한 코드, 그동안 몇 년 우리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코드 베이스라고 해요. 코드 베이스의 코드가 뭐 적으면 몇몇 라인, 많으면 몇십만, 몇백만 라인이 쌓여 있는데 팀장은 그 코드 베이스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개편할 때 그걸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양이 얼마냐? 이게 뭔가 개편하고 새로운 기능 넣고 뭐 이런 구조 조정을 코드 베이스 구조 조정해야 될 때 얼마 기간 안에 그걸 완료할 수 있느냐? 그 전체적인 걸 걱정하는 게 팀장이죠. 근데 초급 개발자, 말단 개발자는 그냥 팀장이 계획해서 시키면 시킨 일만 정해진 기간 안에 하면 끝. 그럼 만족. 자,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의 문제. 유지보수죠. 팀장이 고민하는 유지보수. 예를 들어 팀장은 백엔드가 뭐 서버 한 대였는데 우리 쇼핑몰이 대박이 났어. 그래서 백엔드를 그 로드 분산 여러 대 클러스터로 묶고 아주 대대적으로 그 백엔드 구조를 개편해야 돼. 왜냐하면 여태까지 운영하던 백엔드 서버 한 대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백엔드 쪽 그 구조가 아키텍처라고 하죠. 아키텍처가 대대적으로 변경되면 프론트엔드 앞단에서 백엔드 호출하는 코드도 거기에 맞춰서 개편해야 되는데 그 작업량이 얼마냐를 따져가지고 사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몇 달 걸립니다 하면 사장이 가만히 안 놔둬. 뭐야, 한 달로 끝내. 뭐 장사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팀장급쯤 되면 유지보수를 걱정해요.
자,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런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이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백엔드 URL이 바뀌었다. 백엔드 뭐 응답 데이터 구조가 바뀌었다. 이러면 이 노란색 코드 다 고쳐야 하잖아. 근데 여기저기 이런 노란색 코드가 다 흩어져 있다. 그거 다 찾아서 다 고쳐야지.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 팀장은 리팩토링 좋은 구조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 고민이 그거니까. 그래서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코드는 소스 코드 파일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지보수가 편하죠. 예를 들어서 백엔드 아키텍처가 바뀌었다. 그 이후로 유지보수해야 되는 코드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그러면 그 개발자 한 명한테 너 저 파일에 백엔드 관련 코드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고쳐라고 한 명한테만 지시하면 돼. 그런데 프론트엔드 코드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다. 그럼 팀원 총동원해서 코드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고쳐라 이렇게 해야지.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코드는 예를 들어서 백엔드 아키텍처가 바뀌었다. 그것 때문에 수정돼야 되는 코드는 한 군데 모여 있어요. 또 이 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유지보수 이유가 서로 다른 코드가 모여 있어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구현하기 편한 구조로 코드를 처음에는 구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처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구현하면 구현하기 편한 구조가 돼요. 그런데 리팩토링 단계에서 유지보수를 신경 쓰면서 코드를 구조 조정하는 거죠. 그게 리팩토링이죠. 그래서 아마 회사 가면 뭐 bad smell, 리팩토링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특히 그 팀장급들이 맨날 떠드는 얘기가 이런 거죠. 그래서 bad smell, 그 코드 좋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의심스럽다. 왜 스멜이라고 하냐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의미로 bad smell이에요. 그래서 bad smell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얘기하면, 요 리팩토링 구루 이 사이트에 그 bad smell들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나중에 지금 초급 때 미리 볼 필요 없고 나중에 좀 내가 그래도 좀 실력이 쌓였다 할 때 들어가서 보세요. divergent change.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 코드를 수정하게 된다. 그러면 의심스럽다는 거죠. A라는 이유로도 수정하고 B라는 이유로도 수정하고 C라는 이유로도 수정하고 얘는 맨날 수정하네. 그럼 매우 의심스럽죠. 그 다음에 샷건 서저리. 샷건 총상 환자는 자잘한 총알이 온몸에 여기저기 박혀 있으니까 여기저기 그 총알 다 찾아서 제거해야 돼서 의사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즉 유지보수인데 여기저기 다 찾아서 유지보수 수정해야 돼. 대표적으로 나쁜 유지보수지. 이게 두 배드 스멜 다 결국 이걸 안 한 거죠.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코드를 모아놓지도 않았고, 모아놓지 않다 보니까 유지보수 이유가 다른 코드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정하는 부분이 화면 디자인, 화면 레이아웃이죠. 이거 유지보수가 가장 흔해요. 그래서 TSX 컴포넌트, 확장자가 TSX인 컴포넌트가 바로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리액트 컴포넌트고, 리액트가 화면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죠.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야. 그 라우팅 기능도 빠져 있고, 리액트 라우터는 리액트와 별개예요. 리액트 라우터가 라우팅 라이브러리고, 리액트는 렌더링 라이브러리. 그리고 백엔드 호출은 엑시오스나 탄스택 큐어리가 백엔드 호출 라이브러리고.
리액트의 TS X 컴포넌트는 그 렌더링, 화면 렌더링 구현하라고 만들어진 컴포넌트예요. 여기에는 화면과 관련된 코드만 들어있는 게 바람직하고, 화면과 무관한 대표적으로 백엔드 관련 코드가 많이 들어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리팩토링이 안 된 코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백엔드 전문 개발자하고 프론트엔드 전문 개발자하고 나누죠.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도 화면을 담당하는 소스 코드, 백엔드를 담당하는 소스 코드 나눠야 돼. 나누는 게 효율적이야. 그리고 스프링 백엔드 수업 들은 학생은 알겠지만 스프링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죠. 컨트롤러하고 뷰하고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 스프링에서는 뷰에다가는 화면과 관련된 것만 짜지 그 뷰에다가 자바 코드 안 넣죠. 하나도. 원래 처음에 자바도 지금 요즘 프론트엔드처럼 초기에는 다 뒤섞어 짰어요. 그게 옛날 자바 그 웹 프로그래밍 역사는 20년이 넘었는데 초반 한 10년 동안은 뒤섞어 짰고 그게 JSP 기술 시대예요. JSP에는 자바 코드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짰었어요. 여전히 그렇게 짠 사람도 여전히 있고. 그런데 스프링이 나오고 타임리프가 나오고 하면서 뷰에다가 자바 코드 넣는 건 나쁘다, 배드 스멜이다. 요즘은 안 넣지. 근데 프론트엔드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또 뒤섞어 짜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프론트엔드는 그렇게 뭐 몇십만 라인, 몇백만, 저 백엔드는 몇십만 라인, 몇백만 라인 그런 백엔드 많아. 그래서 코드 베이스가 클수록 유지 보수를 걱정해요. 근데 반면에 프론트엔드는 몇만 라인 넘어가는 프론트엔드가 별로 없어. 대부분 몇만 라인 이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를 덜 걱정하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리팩토링 결과. 자, 여러분이 코드를 비교해 보세요. 리팩토링 하기 전과 후. 여기 코드 두 개를. 특히 노란색 코드, 추출 전의 노란색 코드하고 추출한 후의 노란색 코드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코드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리팩토링에 관심만 있다면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 경우도 쉬운 리팩토링인데, 그러니까 이 노란색 코드를 한 군데 모아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만 있다면 정작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게 리액트가 함수형 프로그램이니까 객체 지향 리팩토링도 아니야. 그냥 함수로 추출해서 나가면 돼요. 사실 리액트가 오히려 객체 지향 리팩토링보다 쉬워. 함수를 쪼개기만 하는 거니까. 이 노란색 코드 이 부분이 백엔드 관련 코드니까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암묵만 있다면, 자, 그러면 나갈 때 그대로 나가고, 이 경우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고, 뭘 고민하면 되냐면 이렇게 추출돼 나간 함수의 파라미터가 뭐냐,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 코드가 추출돼 나가면 무엇을 리턴해야 되느냐, 그래서 파라미터로 무엇을 받고 리턴 값으로 무엇을 리턴해야 되는가,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파라미터로 받을 게 없어.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쓴 게 없죠. 외부의 어떤 값을 가져다 쓴 게 없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뭔가 받을 필요는 없고, 자, 리턴 값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노란색 코드가 만든 값 중에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값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요거 LMSG하고 요거 디파트먼트죠. 노란색 코드에서 use state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럼 리턴해줘야지. 뭐가 파라메타냐면 뭔가 외부에 있는 걸 가져다 써. 그러면 받아야지. 파라메타로 받아야지. 그리고 무엇을 리턴하느냐. 이 노란색 코드가 만든 값 중에서 외부에서 쓰는 게 뭐냐. 그 리턴해줘야지. 리턴 값만 저거 두 개 리턴해주면 돼요. 가져다 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use department query 파라미터 없고 리턴 값 디파트먼트하고 LMSG 두 개를 리턴해야 되니까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면 되고 그러면 연두색 부분에 이게 타입스크립트니까 타입을 선언해야죠. 타입스크립트 문법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얼마 전에 그 IT 뉴스 보니까 저 GitHub에서 사용량 1위 언어가 타입스크립트. 1, 2, 2위, 3위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였는데 타입스크립트가 올해 1등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는 같은 언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한 묶음. 근데 이게 안 좋은 뉴스야. 왜 안 좋은 뉴스냐면은 인공지능이 그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공부하잖아. 근데 인공지능이 공부할 자료에 가장 많은 보통 GitHub에 있는 자료 가지고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GitHub 코드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공부할 자료 중에 가장 많은 게 타입스크립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예요. 그 다음에 전망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고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전망이 좋은 언어구나. 그건 좋은 뉴스고. 인공지능이 열심히 잘 배우겠구나. 안 좋은 뉴스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이름은 use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내부에 use 뭐뭐뭐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걸 내부에 use 뭐뭐뭐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함수도 use 뭐뭐뭐여야 하고 use 뭐뭐뭐로 시작하는 함수를 훅이라고 불러요. 훅. 내가 만들었으니까 커스텀 훅. 자, 이렇게 커스텀 훅 만들어야 중급 개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이 만든 유스 뭐뭐뭐를 가져다 쓰면 초급이야. 내가 유스 뭐뭐뭐를 만들기 시작해야 중급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관심만 있으면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 그리고 또 이 연두색 부분 타입스크립트로 타입을 선언할 때 배열에 들어있는 값 순서대로 원소의 타입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타입 에러가 날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어때? 자, 이렇게 추측한 걸로 만족인가? 여러분 팀장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백엔드 서비스.ts 이런 걸 만들었어. 팀장이 코드 리뷰하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일단
여러분 스스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 왔다면 일단 첫 번째 칭찬을 할 거예요. 왜냐면 뭐가 칭찬이냐면 이 코드가 깨끗해졌지. 딱 화면과 관련된 코드만 딱 들어있잖아. 그쵸? 마치 백엔드에서 그 타임리프 뷰처럼 순전히 태그와 관련된 화면과 관련된 것만 모여 있죠. 그게 MVC 패턴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오래된 MVC 패턴이라는 게 있고 백엔드는 저 패턴으로 잘 이미 가 있어요. 아까 JSP 시절에는 안 그랬고 한 덩어리였는데 스프링 시대부터 저기로 갔어요. 뷰가 바로 화면과 관련된 코드,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전체적인 작업 흐름 제어, 모델이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 초급 수준에는 모델이 비즈니스 데이터 뿐이지. 근데 이제 어려운 거 구현하기 시작하면 비즈니스 로직도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면은 뭐 금리 계산, 뭐 이자 계산, 이런 로직. 이런 로직은 화면도 아니고 전체적인 작업 흐름 제어도 아니고 은행 비즈니스 관련 로직이죠. 그래서 은행 앱을 안드로이드로 만들든 은행 앱을 뭐 웹으로 만들든 그 데이터 구조하고 그 은행 그 이자 계산 뭐 세금 계산 이런 로직은 똑같지. 분리돼야죠. 이건 어떤 특정 UI, 특정 프레임워크와 무관한 은행의 고유 데이터, 은행의 고유 계산 로직. 이건 화면. 이건 전체적인 작업 지역. 이렇게 나누어야 되고 그 측면에서 자 이제 이건 화면 관련된 전형적인 뷰야. 바람직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좀 매의 눈으로 보면 좀 거슬리는 게 있죠. 뭐냐면 코드 중복 덩어리가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교수 목록도 구현한다. 그러면 유사한 코드가 한 덩어리 또 늘어나지. 그래서 자, 리팩토링에 지금 리팩토링 할 때 가장 흔한 리팩토링 이유 1번, 2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 1번, 2번 이유가 가장 흔하고 가장 흔하면서 가장 중요해. 유지보수 이후로 코드를 헤쳐 모여라. 1번. 2번. 코드 중복을 개선해라. 이 두 개가 가장 흔하면서 가장 중요해. 그래서 1번 유지보수를 했더니 유지보수가 훨씬 개선된 건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코드 중복이 있네. 이 두 덩어리 코드가 색깔 칠한 부분만 제외하고 똑같아. 아까 말했듯이 비슷한 코드 복구돼서 약간만 고치면 돼. 이걸 좋아하면 그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을 좋아하면 즉 따라해보기 코딩을 좋아하면 초급이야. 이걸 싫어러 그게 문제다 해서 막 꺼려져야 이제 초급을 벗어난 거. 저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데 어떤 문제? 유지보수 문제가 생기지. 왜냐하면 백엔드 구조가 대대적으로 변경돼가지고 뭐 응답 구조가 바뀌었어. 그 응답 받아서 처리하는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비슷한 코드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걸 다 바꿔줘야지.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코드 베이스에서 일일이 다 찾아서 바꿔야 돼. 귀찮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코드 중복을 해결하자가 두 번째 리팩토링.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매우 고급 리팩토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냥 추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 두 노란색 코드가 매우 유사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다르고 변수 이름이 다르고 함수 이름이 다르고 백엔드 URL이 달라요. 이 다른 부분을 해결을 해야 코드를 공유할 수가 있죠. 코드 중복을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코드 중복 배드 스멜이 가장 대표적인 배드 스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코드 중복인데 이게 좀 어려워. 완전히 똑같으면 그냥 추출만 하면 돼. 추출해서 공유.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유사하지. 그래서 거의 유사한 코드를 추출해가지고 공유하는 게 기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급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특히 데이터 타입이 다 서로 다르죠. 이때 필요한 게 타입스크립트 지네릭 문법이에요. 타입스크립트 지네릭 문법이 고급 문법인데 저거 해결하라고 있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면은 이때 라이브러리가 생겨요. 그 리팩토링 결과를 보세요. 이전 코드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전 코드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 use q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네릭 타입스크립트 지네릭 문법의 타입 파라미터인데 저게 타입이 서로 다른 부분을 공유하려고 생긴 문법을 지네릭 문법을 활용한 거야. 두 코드 비교해 보면은 타입스크립트의 지네릭 문법을 언제 활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렇게 use query, 타입스크립트 지네릭 파라미터 문법을 이용해서 코드 중복 코드를 use query 커스텀 훅으로 추출하니까 그러면 백엔드 서비스는 이렇게 그 use query를 훅을 사용해서 저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죠. 여기 타입 파라미터 적어줬고 그다음에 URL 적어줬고 넘겨주면 되죠. 타입하고 URL만 다르고 나머지는 코드가 같으니까 그 같은 코드를 useQuery 함수 줄여서 재사용하는 거고 매우 재사용성 좋은 라이브러리성 코드가 확보가 된 거죠. 자, 이러면 생산성이 좋아져.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교수 목록, 뭐 이렇게 한두 줄로 구현하겠지. useQuery 사용해서. 그래서 비슷한 코드가 있으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 하면 된다라고 좋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을 하고 있다면 이거 재사용성 좋은 라이브러리 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풀잭 하다 보면 바빠서 이런 리팩토링이 잘 되지는 않아. 근데 풀잭 하면서 이거 바빠서 일단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 하지만 시간 여유 있을 때 이 코드 리팩토링 하자라고 메모를 해둬요. 코멘트로 투두라고 메모해두는데 투두 리팩토링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시간 여유 있을 때마다 그 카피 앤 페이스트 코딩 했던 것을 이런 라이브러리성 코드로 리팩토링을 시도해봐요. 그 리팩토링에 성공하고 나만의 라이브러리성 코드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뭐 널리 사용돼서 고수 반열에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많이 받고 잘 나가는 개발자의 기준이 요즘은 학벌이 아니고 옛날에는 학벌이었어. 근데 요즘은 오픈소스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이게 그 연봉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널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스타를 몇 개 받았다. 이러면 뭐 연봉이 기본 억은 당연히 넘죠. 그래서 요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엄청 많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그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개발자가 되면 연봉이 마구마구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유 있을 때 코드 리팩토링에 관심을 갖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구현한 소스 코드가 저기 강의 자료 폴더에 압축 파일에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네이션 구현을 해봅시다. 이런 화면을 구현할 거예요. 당연히 페이지네이션 구현해야지. 그래서 유스큐어리를 페이지네이션 기능 지원하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뭘 업그레이드 했냐면 이 토탈 카운트 부분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게 요즘 백엔드의 관행인데 대부분 이렇게 잘 만들어 잘이 아니고 뭐 초급 수준이 아닌 백엔드는 당연히 저렇게 구현이 되는데 뭐냐면 페이지네이션 목록 조회를 하는 백엔드는 예를 들어 내가 학생 목록을 백엔드에서 달라고 하는데 1페이지에 해당하는 요 목록을 달라라는 백엔드 그 API를 호출하면 그 백엔드가 그 API가 요 1페이지에 해당하는 목록 데이터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를 더 넘겨주는데 그게 뭐냐면 토탈 카운트를 넘겨줘요. 그리고 백엔드의 응답 리스판스에 이 데이터는 이 페이지 데이터 목록이 데이터, 본문 데이터로 응답이 되고, 토탈 카운트는 뭐 90% 이상 대부분의 백엔드가 토탈 카운트, 즉 토탈 카운트가 전체, 예를 들어 학생 목록이라면 전체 학생 목록이야. 전체 학생 목록 카운트가 몇 개냐, 그걸 알려줘야 돼요, 프론트엔드에. 그건 보통 데이터에 포함 안 시키고 헤더, 리스판스 헤더에 넣는 게 관리예요. 그리고 이 헤더 키는 보통 대부분 토탈 카운트야. x 대시 토탈 카운트. x 대시가 앞에 붙는 것은 헤더 중에서 이렇게 그 개발자들끼리 약속한 어떤 헤더 항목은 앞에 x를 붙여요. 익스텐디드 됐다. 개발자가 확장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x 토탈 카운트라는 키로 토탈 카운트를 백엔드가 알려주는 게 리스판스 헤더로 알려주는 게 거의 관례야. 거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라이브러리에 넣어도 되죠. 거의 관례라서. 그렇지만 거의 관례지 100%는 아니니까 토탈 카운트 키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물음표. 이것도 타입스크립트 문법인데 생략할 수 있는 파라메타는 이름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 파라메타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토탈 카운트 키가 생략이 안 됐다면 그러면 리스판스 헤더에서 그 토탈 카운트 키로 그 헤더의 값을 꺼내서 그걸 넘버로 변환해가지고 set 토탈 카운트. 이제 토탈 카운트 유스테이트도 있는 거죠. 그러면 페이지네이션 구현할 때 토탈 카운트가 프론트엔드한테 왜 필요하느냐? 요것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몇 페이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한 페이지당 10개씩이고 토탈 카운트가 70이다. 그러면 총 페이지가 7페이지까지밖에 없는 거지. 그럼 밑에 페이지 번호를 7페이지까지만 그려야죠. 그래서 프론트엔드한테 토탈 카운트를 백엔드가 헤더로 알려줘요. 다행히도 우리 제이슨 서버도 똑같이 알려줘요. X 토탈 카운트로.
그래서 유스 큐어리에서 이렇게 토탈 카운트 키 값도 받을 수 있도록 확장을 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페이지네이션. 이 부분이 어려워. 자, 봅시다.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 이것도 라이브러리성 컴포넌트인데, 사실 이것도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라이브러리성 컴포넌트라서 그 내부 코드를 굳이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use pagination params. 밑에다가 부석을 달았는데, 먼저 여기 이게 엑스포트 된 게 얘죠. 페이지 링크. 얘가 그 페이지 번호 링크, 화면에 출력할 페이지 번호 링크 목록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페이지 말 그대로 페이지 링크스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파라메타로는 토탈 카운트, 총 레코드 수만 그 파라메타, 즉 프랍스 컴포넌트의 파라메타를 프랍스라고 하지. 프랍스로 총 레코드 수만 주면 돼. 좀 사용법이 간단하죠. 그러면 얘가 페이지 번호 링크 목록을 만들어서 출력을 할 건데, 방금 바로 위에서 usePageParams 함수, 나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코드 분리를 그냥 처음부터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굳이 여기는 분리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분리를 했어. 그냥 처음에 구현한 게 이거예요. 리팩토링 한 게 아니고. 화면과 관련된 코드하고 그렇지 않은 코드를 나는 습관적으로 분리를 해. 지금 usePageParams는 요약이, 개요가 뭐냐면, 그 페이지네이션과 관련된 파라메타 값들이 쿼리 스트링에 있어요. 여기 제일 위에 적혀 있는데, 학생 목록 URL의 쿼리 스트링에 현재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당 레코드 수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학생 목록이 수선 치면 페이지 3, 그다음에 사이즈는 15 이런 식으로. 이 값을 꺼내려고 여기 3, 15 이걸 꺼내야죠. 페이지네이션 파라메타죠. 그래서 이 쿼리 스트링 네임을 여기 이렇게 const로 정의를 했고, use pagination params가 바로 그 값을 꺼내는. 그래서 react에서 쿼리 스트링을 값을 꺼낼 때 혹은 쿼리 스트링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use search params. use search params 하면은 search params하고 set search params 이게 두 개가 리턴 되는데, 이게 쿼리 스트링 값 꺼낼 때, 그 다음에 set 얘는 쿼리 스트링 값 변경할 때 사용하면 돼요. 꺼내죠. 현재 페이지 번호 꺼냈고, 페이지당 레코드 수 꺼냈고, 각각 디폴트 값은 1, 얘는 디폴트 값이 10. 디폴트 값이라는 건 쿼리 스트링에 이 값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안 들어있으면 null이에요, null. 그러면 or, 이 lazy evaluation 문법, 자바스크립트 lazy evaluation 문법 앞에서 배웠죠. 이 디폴트 값이 사용되죠. 그 다음 go to page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서 리턴하려고. 그래서 페이지 번호 링크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가야죠.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그 쿼리 스트링 값을 바꾸면 돼. 즉 set search params를 호출하면 돼. 현재 페이지 번호하고 현재 페이지 사이즈, 현재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여기 파라메타, 이 클릭된 링크의 페이지 번호로 가는 거. 그렇게 그 현재 클릭된 페이지 번호로
쿼리 스트링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URL의 쿼리 스트링 값이 변경되면은 화면이 다시 그 리액트 라우터 화면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돼요. 다시 렌더링 하면서 다시 렌더링 될 때 다시 렌더링 될 때 쿼리 스트링에서 현재 페이지 번호를 꺼내서 그 페이지 자료를 백엔드에서 조회해서 렌더링 하게 돼요. 이 리액트가 이 부분이 절차적이 아니고 함수형이라서 조금 어떤 순서로 이렇게 트리거 돼서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이거 이해하기가 초급 수준에서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현한 다음에 잘 작동한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게 내가 이걸 클릭했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고 유스 스테이트 상태값이 뭐가 바뀌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렌더링 되는지 그걸 한번 곰곰이 따져봐요.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다음에 set go to page 말고 set page size 함수도 만들어서 리턴해요. 한 페이지당 레코드 수를 변경하고 싶을 때 얘를 호출하라고 함수를 만들었고 구현은 똑같아. 결국은 이거나 페이지 번호가 바뀌나 페이지 사이즈가 바뀌나 결국은 쿼리 스트링이 바뀌어요. 쿼리 스트링이 바뀌면 리액트 라우터에 의해서 그 화면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되고 다시 렌더링 될 때 그 본문의 use 쿼리가 다시 호출되고 그때 아까 use 쿼리에서 여기 use 쿼리에서 여기 use 이펙트에 여기 URL이 들어갔죠. 만약에 URL이 바뀌었으면 백엔드에서 다시 로드 데이터 하죠. 그런데 쿼리 스트링도 URL이니까 쿼리 스트링이 바뀌면 당연히 URL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use 쿼리에서 다시 로드 데이터, use 이펙트의 콜백 함수가 다시 호출되죠. 이런 메커니즘을 자기가 계획하면서 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 예제 이 코드들에서 이거 클릭하면 뭐가 어떻게 흘러가서 렌더링 되고 조회되고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구상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되죠. 남들이 구현해 놓은 인강 따라해보기 그것만 만족하면 안 돼. 처음에 초급 때는 따라해서 구현하지만 그 다음에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응용해서 뭔가 구현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use pagination params 값 꺼내고, 자, 그 나머지는 좀 그냥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꺼낸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사이즈 가지고 이 부분에서 화면에 출력할 페이지 번호 목록을 계산해요. 그 계산된 목록대로 여기에 UL 태그, LI 태그로 렌더링 하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고 분석해 보세요. 자, 서식은 뭐 특별할 거 없고, 이 부분은 좀 특별하다.
자, 이거 앰프센트가 li 태그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 앰프센트를 둘러싼 이 중괄호 바깥이 바로 li지. 이 li 태그 중에서 콜론 호버, 마우스가 위치했고 not active, not 아닌 거. 뭐가 아니냐면 active가 아닌 거. active라면 이거죠. 클래스 네임이 active인 걸 말하죠. 클래스 네임 액티브가 아닌 li 태그에 마우스가 위치할 때 이 서식이 적용된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 정도 CSS 셀렉터는 당연히 알아야죠. 자, 어쨌든 그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 이건 라이브러리고 가져다 쓰는 건 쉬워요. 이게 라이브러리의 장점이지. 좀 고생해서 어렵게 만들지만 사용하기는 쉽다. 그래서 방금 만든 이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에 use pagination params가 있죠. 얘가 쿼리 스트링에서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크기를 꺼내서 리턴해 주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use pagination params 훅을 이용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크기를 꺼낼 수 있고 이 부분은 백엔드 서비스, 백엔드 개발자하고 약속을 해야죠. 이건 프론트엔드가 내 맘대로 결정 못하지. 페이지네이션 백엔드 호출 URL. 그런데 제이손 서버 URL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백엔드가 페이지네이션 기능 할 때 그 현재 페이지 번호, 뭐 페이지 사이즈, 정렬 순서 이런 걸 대부분의 백엔드가 저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받아요. 약속된 쿼리 스트링으로 페이지 번호, 페이지 사이즈 이런 거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use query. 그런데 세 번째 파라미터가 추가됐죠. 이게 그 total count 그 헤더 키. 대부분의 백엔드가 아까 말했듯이 total count를 response 헤더로 total count를 전달해 주는데 그 키가 대부분 저거예요. x 대시 total count야. 근데 뭐만 조금씩 다르냐면 total하고 count 사이에 대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좀 다르다던가 아니면 뭐 대소문자 헤더는 대소문자 무관해 참. 대소문자 섞어 써도 대소문자 구별 안 해요. 아무튼 라이브러리 구현하는 안목은 use query 라이브러리, use pagination params 라이브러리 구현하는 안목은 초급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저렇게 편하죠. 세 줄이면 페이지네이션 백엔드 구현이 끝나잖아. 그래서 저 탄스택 퀘리 라이브러리 보면 이렇게 페이지네이션 관련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려고 강의를 하는 거고. 자, 화면 컴포넌트도 역시 그 페이지 링크스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이것만 넣어주면 돼. 라이브러리를 만든 덕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 페이지네이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백엔드 호출도 저거 두세 줄이면 되고 페이지 번호 링크 출력도 저거 한 줄이면 되고 이게 라이브러리를 구현하는 이유예요. 한번 잘 리팩토링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구현이 엄청 편해지고 그래서 그 객체 지향에서 강조하는 게 유지 보수하고 재사용인데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팀장이 리팩토링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리팩토링을 체계적으로 잘하면 라이브러리성 코드가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 라이브러리성 코드를 확보하면 라이브러리성 코드가 재사용이 잘 돼. 재사용이 잘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일단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고 치고, 그러면 페이지네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학생 목록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할 때 재사용이 잘 되니까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코드 불과 몇 줄이야? 백엔드 노출 임포트까지 쳐서 4줄. 그 다음에 뷰에서도 임포트까지 쳐서 3줄로 이제 마찬가지로 교수 목록 화면을 구현해도 역시 페이지네이션 기능 관련해서 한 4줄, 3줄 이런 식으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게 되죠. 막 10대 줄, 20줄 되는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모디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현하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문제가 되죠. 어떤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쿼리 스트링 키가 바뀌었다. 혹은 또 백엔드에서 토탈 카운트 리턴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할 때 여기저기 가서 다 고쳐야지. 근데 이렇게 라이브러리성 코드로 리팩토링 해 놓으면 수정해야 될 곳이 모여 있고 많지도 않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실행 화면이 이래요. 설명을 또 달아가지고 PDF도 업데이트 했는데, 여태까지 렌더링 최적화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죠. 지금 여기도 간단히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초급 수준에서 렌더링 최적화까지 고민하면서 구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기능을 잔뜩 구현해서 렌더링도 늦어지고 앱이 무거워질 때쯤 렌더링 최적화를 고민하면 돼. 아무튼 그래도 렌더링 최적화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만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렌더링 최적화는 저거예요. 유스 콜백하고 메모. 유스 콜백은 훅이고 메모는 고차 함수예요. 저 두 개를 이용해서 렌더링 최적화를 구현해요. 여태까지 렌더링 최적화가 관련해서 미리 해야 되는 초급 때도 신경 쓸 만한 요령은 미리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컴포넌트를 좀 분리하라고 그랬죠. 자주 렌더링 돼야 되는 컴포넌트 또는 이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는 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걸 이렇게 분리하라라는 얘기 정도는 했었죠. 예를 들어서 학생 목록에서 헤더 부분은 절대 변경 안 되잖아. 한번 렌더링 하면. 데이터 목록은 데이터가 바뀌면 다시 렌더링 돼야 되지만, 이름, 학번, 이메일, 이 헤더 부분은 바뀔 리가 없지. 이렇게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 바뀌는 부분은 렌더링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야 되고, 바뀌지 않는 부분은 한 번 렌더링하면 끝이고, 이런 걸 컴포넌트로 분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렌더링은 컴포넌트 단위니까. 특히 정말 자주 렌더링 돼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입력하는 부분. 입력하는 부분은 키 하나 누를 때, 하나 클릭할 때마다 렌더링이 돼요. 정말 렌더링이 자주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컴포넌트로 분리해야 돼요. 분리만 해도 리액트 기본적인 렌더링 최적화 때문에 렌더링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훨씬 더 도움이 되려면 저걸 써주면 돼요. 메모하고 유스 콜백 훅. 유스 콜백 훅은 어디다가 쓰냐면은 콜백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유스 콜백 훅이에요. 우리가 콜백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어디에서 만들었냐면은 비포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 페이지네이션, 여기에서 여기 go to page가 함수고 set page size, 얘네 둘이 함수죠. 이 함수를 만들어서 지역 함수지. 이렇게 지역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했어요. 이렇게 리액트 좀 초급을 넘은 구현하다 보면 커스텀 훅 만들고 하다 보면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하고 혹은 프락스로 전달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 리턴 값으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프락스로 전달하든지 전달한다. 이때가 바로 렌더링 최적화 구현하고 싶으면 이때 use callback 훅을 써야 될 때예요. 지금 go to page 지역함수, set page size 지역함수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죠. 이때가 딱 use callback 훅 쓰라는 때예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니야. 안 쓴다고 해서 뭐 버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렌더링 최적화만 안 했을 뿐. 그래서 use callback 간단해. use callback 개념만 알면 구현은 쉬워요. before 그냥 지역함수 만든다. 이거 before죠. 노란색 화살표 함수죠. 만들어서 리턴을 했죠. 리턴 안 하는 건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얘는 리턴 했잖아. 그러면 after use callback 훅으로 묶어라 해요. 이 빨간색 괄호가 바로 use callback 훅의 괄호예요. use callback 훅으로 묶었죠. 지역함수를. 그리고 노란색이 지역함수고 두 번째 파라메타가 있죠. 이 두 번째 파라메타가 뭐냐면 그 클로저 우리 배웠죠. 문법에서 이거 리액트 고급 이해하려면은 클로저 문법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게 바로 여기야. 지역함수 클로저가 외부에 뭔가를 캡처하죠. 지금 이 go to page 지역함수가 외부에 뭔가 캡처한 건 페이지 사이즈. 요건 콘스트야. 얘는 절대 바뀌지 않는 값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는 값은 캡처 의미 없지. 이 페이지 사이즈는 실행 도중 바뀌는 값이 아니야. 그리고 이 페이지는 파라메타 변수지 외부 뭔가가 아니고. set search 파람스도 외부 뭔가인데 얘도 바뀌는 애가 아니에요. 지금 실행 도중 바뀌는 값 중에 캡처한 게 페이지 사이즈가 유일해. 이 클로저가 이 지역함수가 캡처한 외부의 뭔가 중에서 실행 도중 바뀔 수 있는 거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 배열에. use callback 함수의 두 번째 파라메타가 배열인데 use callback 훅 함수의 두 번째 파라메타는 배열인데 지역 함수 클로저가 캡처한 외부의 어떤 값들 중 실행 도중 값이 바뀔 수 있는 것들만 이 배열에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use callback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그 캡처된 외부 값이 바뀌었을 때는 캡처된 게 바뀌었으니까 클로저를 다시 만들어야지. 즉 지역 함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때 이 지역 함수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 지역 함수를 사용하는 애들도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게 바뀌었으니까 다시 렌더링 되는 게 그건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캡처된 게 안 바뀌었어. 값이 그대로야. 그러면 지역 함수를 다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해요. 불필요해도 지역 함수 다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사소해서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그래서 모든 지역 함수를 이 use callback 훅으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책에 그렇게 잘못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아니야. use callback 훅은 언제 사용하냐면
그 지역 함수가 리턴되거나 그 지역 함수가 프락스로 전달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지, 그냥 내부에서 혼자 사용하고 마는 것은 유스콜백으로 묶을 필요 없어요. 외부로 전달되는 지역 함수만 유스콜백으로 묶어주면 돼요. 외부로 전달 안 되고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건데도 유스콜백 훅으로 묶었으면 그건 솔직히 낭비예요. 쓸데없는 짓이야. 왜냐면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던데 지역 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서 리액트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그 초보자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지역 함수가 또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해 유스콜백 훅을 사용한다.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실제 사실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근데 실제 사실은 뭐냐면 지역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서 리액트 같은 라이브러리가 어떤 언어의 문법을 못 바꿔. 언어 문법을 바꾸려면은 인터프리터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잖아. 그래서 유스콜백 훅이 지역 함수가 불필요하게 매번 만들어지는 걸 막는다는 설명은 그냥 초보자한테 뭐 아기는 엄마 아빠 손잡고 자면 태어나 이런 말이야. 그냥 자세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즉 실상은 이 지역 함수는 매번 만들어져요. 그럼 유스콜백 훅이 하는 일은 뭐냐?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스콜백 훅은 이 만들어지는 지역 함수를 내부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파라메타의 값들 중에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새로 만든 걸 리턴하고 안 바뀌었네? 그러면 새로 만든 거 무시하고 옛날에 만들었던 걸 재사용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은 옛날에 만든 게 안 바뀌는 거지. 그거야. 그래서 외부로 리턴하지 않을 때도 유스콜백으로 묶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차피 새로 만들어져. 그런데 유스콜백 훅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걸 외부로 리턴 안 하고 그 옛날에 만들어졌던 걸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안 바뀐 걸로 보이니까. 안 바뀐 건 맞지. 옛날 거니까. 자, 이 긴 내용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유스콜백 훅은 지역 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걸 막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 그렇게 이해해도 돼. 다만 뭐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에 뭔가 있어요. 그 리턴하거나 외부로 리턴하거나 외부 다른 컴포넌트의 프락스로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는 지역 함수를 유스콜백 훅으로 묶을 필요는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유스콜백을 썼다면 한 쌍으로 메모도 써야 되는데 메모 비포 애프터 보세요. 간단해. 이 페이지 링크스라는 컴포넌트 점점점 본문은 생략했어요. 리턴 값도 생략했고 이게 페이지 링크스가 함수니까 뭐 이 문법 그냥 함수 문법이지. 자, 그런데 메모 고차 함수를 사용하려면 그냥 그 함수를 빨간색 괄호로 묶었지. 그 함수를 빨간색 괄호로 묶었어요. 그 빨간색 괄호가 메모 고차 함수의 괄호야. 메모도 함수예요. 훅도 함수고 이 메모도 함수야. 그런데 유스콜백은 훅 함수고 메모는 고차 함수예요. 함수긴 함수인데 고차 함수. 함수긴 함수인데 훅 함수. 고차 함수란 건 뭐냐면 함수를 어떻게 뭐 만들거나 함수를 어떻게 좀 변형하거나 함수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함수를 고차 함수라고 불러요. 이 메모 함수가 바로 함수를 어떻게 뭐 이렇게 변경하는 기능을 변경하는 그런 일을 해요. 어떤 함수?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 함수를 약간 변경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고차 함수가 메모예요. 어떤 변경을 해주느냐? 메모를 해요. 그 컴포넌트 함수가 만들어서 리턴한 값을 메모해. 그러면 컴포넌트 함수가 만들어 리턴하는 게 뭐지? 버추얼 돔이지.
그 버추얼 돔을 메모해요. 메모한 걸 재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언제 재사용하느냐? 그 컴포넌트의 프랍스 값이나 그 컴포넌트의 내부 유스테이트 상태값이 변경됐는지 변경 안 됐는지를 리액트가 알아요. 왜냐하면 프랍스 값이나 유스테이트 상태값이 변경되면 다시 렌더링 돼야 되니까 당연히 리액트가 알아. 그래서 그런데 이 메모 고체 함수가 하는 일은 요 컴포넌트는 프랍스 값이나 내부 유스테이트 상태값이 변경되지 않았네? 그러면 그 전에 그 함수가 만들어서 리턴했던 그 버추얼 돔을 그냥 재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재렌더링이 안 돼요. 내부 메커니즘 설명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메모 고체 함수로 컴포넌트를 묶어주면 그 컴포넌트의 프랍스나 내부 유스테이트 값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렌더링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묶어주면 그 리액트 내부 기본 최적화가 불필요한 렌더링을 막으려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 이 메모로 묶어주어야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메모를 안 묶어주면 프랍스 값이나 내부 유스테이트 상태 값이 변경되지 않았어도 가끔 가끔 아니고 종종 렌더링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메모 훅으로 묶어주면 완벽하게 막아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초급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언젠간 알아야지. 프랍스 값이나 내부 유스테이트 상태 값이 변경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렌더링 안 되는 게 맞고, 재렌더링 안 되는 게 리액트 엔진의 기본 렌더링 최적화 정책인데 종종 렌더링이 돼. 어떤 경우냐면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 그 자식 컴포넌트는 변경되든 변경 안 됐든 무조건 다 렌더링 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이걸 막아주는 게 메모야. 부모가 렌더링 돼도 그 자식들을 무조건 다 렌더링 하는 게 기본인데, 얘는 부모가 렌더링 되든 말든 얘는 얘 내부의 프랍스나 유스테이트가 안 변했으면 얘는 렌더링 될 필요가 없어. 그런 컴포넌트를 저렇게 메모로 묶어주는 거. 자, 이걸 초급 수준에서 신경 쓰면서 구현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고, 기본 렌더링 정책도 충분히 그리 나쁘지 않아요. 언제부터 렌더링 최적화를 신경 쓰면 되느냐? 바로 이게 적절한 예인데, 라이브러리는 한 번 만들어서 여러 번 재사용하는 거니까 저런 것까지 신경 쓸 가치가 충분히 있지. 지금 페이지네이션 이거 여러 군데 재사용할 라이브러리니까, 라이브러리는 렌더링 최적화까지 신경 쓰고 구현해야죠. 즉 커스텀 훅, 유스 커스텀 훅은 신경 써야죠. 그다음에 이 컴포넌트는 이 풀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다, 다음번 풀잭에서 재사용하겠다, 그런 것들은 렌더링 최적화까지 신경 써서 구현해야죠.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다, 그러면 렌더링 최적화까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10분 쉽시다. 응답 대기 상태 구현. 이건 디자인 이슈예요. 그 학과 목록, 학생 목록 화면을 왔다 갔다 해보면 화면이 빠르게 변하면서 번쩍거리고 잔상이 보이고 화면이 조금 출렁출렁 거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 테이블이 비어 있으니까 페이지네이션 링크가 저 위에 달라붙어 있어. 그러다가 데이터가 채워지자마자 쭉 내려오죠. 근데 그게 데이터가 채워지기까지 0.1초, 2초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학생 목록 화면으로 전환할
한 즉시에는 페이지네이션 목록이 화면 위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0.1초, 2초 후에 데이터가 채워지면서 테이블이 채워지고 페이지네이션 링크가 아래로 쫙 밀려요. 이러면서 화면이 이렇게 화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출렁이는 이게 별거 아닌데 프론트엔드 앱은 그런 디자인까지도 신경 쓰는 게 요즘 그 프론트엔드 앱의 추세죠. 여러분이 뭐 유명한 그런 프론트엔드 그런 화면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출렁출렁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백엔드 응답 대기 상태 화면을 신경 써서 구현해야 돼요. 보통 백엔드 우리나라 인터넷이 빠르지만 그래도 한 0.1초 정도 응답 지연은 있다고 봐야지.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은 훨씬 더 느리다고 해요. 뭐 0.3초, 4초 이러기도 한데. 아무튼 제이슨 서버에서 이 응답 지연할 때 화면이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이것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제이슨 서버에도 일부러 딜레이를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저 소스2 아직 응답대기 화면 구현하기 전 버전의 코드를 압축 파일에 있으니까 이걸 써버리고 자, 그다음에 제이슨 서버 딜레이를 500m초 0.5초죠. 그리고 limit.json 이렇게 제이슨 서버 실행하고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프론트엔드 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학생 페이지네이션까지 구현한 학생 목록 화면 들어가면 처음에 저렇게 위에 달라붙어 있다가 푹 내려오죠. 그리고 두 화면을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페이지네이션 링크가 위에 달라붙어 있다가 푹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이제 좀 그리고 데이터가 없을 때도 저렇게 쪼그라붙어서 렌더링 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거죠. 0.5초니까 그래도 0.5초가 길어서 이게 거슬러 안 보이는데 0.5초는 비현실적이고 0.1초로 해볼게요. 이러면 거슬려. 100m초로 딜레이를 주고 다시 그치 이제는 출렁인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0.1초 동안 쪼그라들어 있고 0.1초 후에 내려오니까 출렁출렁 거리죠. 자, 이게 프론트엔드라면은 저런 디자인님, 저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면 적절치 않아요. 저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프론트엔드는. 응답 대기 상태 구현. 응답 대기 상태 아주 간단한, 요즘은 너무 화려한 색상, 너무 화려한 애니메이션, 장식 효과, 이거 멀리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응답 대기 애니메이션도 어쨌든 응답 대기 중이다라는 걸 사용자가 느낄 수 있게 간단한 시각 효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적은데 응답 대기 화면 배치. 백엔드 응답이 아직 안 와서 데이터가 없다고 해도 빈 화면을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레이아웃이 데이터가 오기 전과 데이터가 도착한 후 화면 배치, 화면 레이아웃이 큰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화면이 출렁거리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까지 구현을 해야 되는 그 추세예요.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게 그 코드 리팩토링의 효과가 잘 나오는데 만약에 팀장이 지시를 했다. 저 수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여기 로딩 상태를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useState 로딩. 그래서 지금 로딩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그런데 우리는 리팩토링을 열심히 해서 코드 중복을 제거한 덕분에 그 로딩 상태를 구현할 코드가 딱 여기 한 군데야. 그런데 코드 중복 리팩토링 좋은 구조 개선을 안 했다면은 학생 목록 화면에도 수정해야 되고 학과 목록 화면도 수정해야 되고 교수 목록 화면도 수정해야 되고 여기저기 수정해야 로딩 상태를 구현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유지보수성이에요. 팀장이 걱정하는 유지보수성. 자, 우리는 리팩토링을 한 덕분에 유스 큐어리 이 후계다만 구현하면 돼요. 로딩 상태. 그래서 백엔드 호출하기 직전에 set loading true 로딩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백엔드 응답이 도착하자마자 set loading false. 그러면 백엔드 요청을 했고 응답이 도착하기 전까지만 로딩이 true죠. 그리고 그 로딩 상태를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배열에다고 여기 불린 타입 로딩. 이게 삼진 아웃 리팩토링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구현할 때부터 깨끗하고 좋은 구조로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삼진 아웃이 뭐냐면 내가 이 부분 수정을 전에 한 번 했고 또 하네? 이 부분 또 수정하네? 이렇게 3번 같은 코드를 수정하게 될 때 그러면 그 삼진 아웃, 3 스트라이크 아웃 리팩토링 그러면 이 부분 3번이나 수정했다면 리팩토링 하는 게 맞다라는 리팩토링 정책이죠. 3 스트라이크 아웃. 아무튼 그런 식으로 리팩토링도 신경 쓰기 바라고. 자소서에 적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신입 면접 때 네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라고 할 때 매우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첫째 디버깅에 대한 경험.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디버깅이 매우 효과적이고 잘 되더라라는 그 정답은 단위 테스트야. 단위 테스트를 활용해서 프론트엔드도 단위 테스트 구현이 있어요. 디버깅 때문에 처음에는 초보 시절에는 힘들었지만 단위 테스트 구현이 맞다는 것을 듣고 공부해서 해봤더니 단위 테스트 구현 전과 후에 디버그가 얼마나 더 편해지고 좋아졌다를 내가 체험했다. 이거 매우 좋은 프로젝트 경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좋은 얘기가 좋은 얘기라는 건 더 어려운 얘기지. 방금 말한 리팩토링. 그러니까 유지보수 이게 학생 수준의 프로젝트에서 유지보수 고생을 했다는 게 좀 설득력 있게 말하기는 힘들겠다. 아무튼 유지보수 문제를 겪었는데 이렇게 리팩토링 했더니 유지보수가 한결 편해졌다. 이 얘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만 있다면 매우 좋은 얘기인데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가 힘들겠다. 여러분이 유지보수 고생을 할 리가 없잖아. 디버깅은 여러분 수준에서 디버깅 고생은 하니까. 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하면서 단위 테스트를 구현해 봐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 없이 디버깅 한번 열심히 해보고 단위 테스트 구현한 다음에 디버깅 해보고 비포 애프터 경험 차이를 자소서에도 적고 네 프로젝트 경험 얘기해봐라 할 때 얘기하고 이러면 매우 효과적인 경험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자체가 초급 수준은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초급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슨 기술 공부해서 구현해 봤어요. 이게 초급의 경험이다. 초급은 공부해서 구현하는 게 초급의 관심사항이지. 그런데 중급의 관심사항은 디버깅. 디버깅이 힘든 게 중급의 고민이고 유지보수가 힘든 게 고급의 고민이에요. 오케이. 넘어가고. 유스 큐어리 그 로딩 상태 첫 번째 이렇게 구현했는데 코드 내가 구현하고도 내가 읽어봐요. 스스로 코드 리뷰 하는 거야. 내가 코드 리뷰 해봤더니 여기서 실수가 보였어요. 무슨 실수가 보였냐면은
여기 이전에 뭔가 에러가 발생해서 set 에러 해가지고 에러를 set한 코드는 여기 있는데, 근데 다음번에 다시 뭐 에러가 있으면 사용자가 뭐 다시 조회를 누르든 다시 나갔다 들어오든 다시 조회를 하겠지. 그래서 다시 조회해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 set 에러 이거 에러 메시지 지워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코드를 보니까 에러 메시지 지워지는 코드가 안 보여. 코드 리뷰 해보니까 그게 딱 보였어요.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겸해 이렇게 코드 구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로딩 스테이트하고 에러 스테이트는 그 뭐랄까 약간 상호 배타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로딩 상태가 true에서 false로 바뀌었으면 에러가 에러로 끝났든 에러가 아닌 걸로 끝났든 그럼 에러도 set 돼야지. 그래서 로딩이 true일 때도 에러를 지워버리고 이전에 혹시 에러가 났어도 새로 재조회하면서 에러를 꺼야지. 그리고 재조회 결과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loading false 새로 발생한 에러. 그다음에 성공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딩 상태하고 에러 상태는 한 쌍으로 변해야 되니까 객체 상태 하나로 구현하는 게 더 깔끔하다. 라고 내가 코드 처음에 1번으로 구현했는데 내가 읽어보고 스스로 리뷰해보고 2번이 낫다.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구현한 다음에 팀장의 마인드로 내 코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코드 리뷰. 이게 좋은 코드 리뷰, 스스로 코드 리뷰하는 거. 근데 그 코드 리뷰할 때 다른 사람으로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3자의 시각으로 봐봐. 제3자의 시각이 뭐냐면은 저거 뭐 문제 없나? 저거 뭐 씹을 만한 부분 없나? 이런 관점. 저거 좀 오류 없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읽어봐요. 오케이. 그 다음 학과 목록 뷰에서 이 노란색 코드를 추가했는데 먼저 loading items 밑에 설명을 적어놨어요. 자, 백엔드에서 아직 학과 목록 데이터 응답이 오기 전에 렌더링할 부분을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 학교 기본 학과가 4개, 지금 이 데이터가 4개니까 그냥 기본 4개로 렌더링인데 그냥 가짜 데이터니까 이는 플레이스 홀더 데이터 혹은 페이크 데이터라고 해요. 실제 데이터가 오기 전에 렌더링하는 화면에 들어가는 데이터. 페이크 데이터, 가짜 데이터 혹은 플레이스 홀더 데이터는 바로 이 구현의 목적을 의미하는데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보여주기 위한 플레이스 홀더 데이터. 데이터가 없다고 비어있는 화면 그리지 말고 이렇게 페이크 데이터로 그 자리는 그려라 라는 의미죠. 이게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좋고 그래서 이 데이터 내용은 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면 되죠. 어차피 가짜 데이터니까 그냥 그리고 여기 자 로딩 상태이면서 and 학과 목록 length가 not을 붙였으니까 0이면 true죠. 0이 아니면 false가 되고 즉 로딩 상태이면서 학과 목록 데이터가 없을 때 length가 0일 때 이게 플레이스홀더 데이터니까 렌더링할 디파트먼트 목록이 없다. 그때만 페이크 데이터 렌더링 하면 돼요. 그때는 로딩 아이템스를 렌더링하고 즉 플레이스홀더 데이터를 렌더링하고 로딩 상태가 아닐 때는 당연히 실제 데이터를 렌더링하지만 로딩 상태 이어도 앞에서 조회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게 페이크 데이터보다 낫지. 이게 딱 플레이스홀더 데이터 렌더링의 그 딱 로직을 제대로 보여줘요. 비어있는 화면 대신 페이크 데이터라도 렌더링 하자요. 그런데 이전에 조회한 게 있으면
페이크 데이터보다는 이전 조회한 데이터가 낫지. 그렇게 렌더링. 학생 목록도 똑같아요. 그냥 홍길동만 10명 렌더링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딩 할 때도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데이터는 가짜지만 어쨌든 화면 레이아웃은 그 정상적인 레이아웃대로 렌더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레이스 홀드 데이터. 근데 당연히 여러분은 거슬릴 거야. 홍길동만 10명 보이는 게 맞냐. 그래서 그 다음 서식이 있어요. 화면 레이아웃을 맞추려고 가짜 홍길동 데이터를 넣은 거고 저 가짜 데이터가 눈에 보이는 것도 거슬리지. 그건 서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요. 요 서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0.1초라서 애니메이션이 푹 지나가서 안 보인다. 5초. 그 회색이 약간 그 색깔이 조금 변하는 거 보여요?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진해졌다, 옅어졌다. 잘 안 보이나? 저 빔 프로젝트라 잘 안 보이는구나. 색깔이 이렇게 1초 간격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래요. 지금 빔이라 색깔 차이가 잘 안 보이는데 색깔 차이를 많이 주면 이제 빔이라도 보이지. 자, 간단하게 저렇게 가짜 데이터를 저렇게 회색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라인 스루가 있는데, 이게 텍스트에 가로선을 걷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실선 굵기 1로 가로선만 그어요. 그런데 thickness, 선의 굵기를 저렇게 두껍게, 글자 하나 크기로 1.12mm이면 글자 하나 크기보다 조금 더 크지. 그럼 글자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가로선이죠. 그리고 그거의 색을 밝은 회색으로, 그리고 그 색을 이렇게 밝은 회색에서 약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1초 간격으로 무한대 반복하게, 그리고 이런 텍스트 회색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서식을 로딩 상태일 때만, 그래서 tr 클래스 네임의 로딩이 있을 때만, 이거면 되죠. 간단하지. 그러면 여기 코드를 올라가 보면 이 더미 데이터에는 클래스 네임 로딩이 있지만 실제 응답이 오고 실제 응답이 온 데이터가 스튜던트 아이템이 렌더링 될 때는 tr 클래스 네임 로딩이 없으니까 응답이 오자마자 애니메이션은 적용이 안 되죠. 가로선은 없어지고 데이터가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오기 전에만 저렇게 회색으로 보이다가 응답이 오면 5초나 줘서 길어요. 딜레이를 5초 줘서. 5초가 이렇게 길어. 네, 5초를 더 줬나 보다. 아, 50초를 줬네. 1초만. 애니메이션 있다가 1초 후에
제대로 렌더링 되죠. 오케이. 마칩시다. 참, 마지막으로. 폰트 설정. 폰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웹브라우저 기본 폰트로 렌더링 되는데, 자, 여러분 프론트엔드는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웹브라우저 1, 2, 3위에서 내 프론트엔드 앱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확인해야 돼. 요즘은 거의 서식은 동일하게 보이는데, 폰트가 저렇더라고. 그래서, 폰트가 저렇게, 파이어폭스 쓰는 사람 꽤 돼요. 브라우저 순위 3위야. 그래서 한글 폰트 기본 설정도 프론트엔드 앱은 기본이야. 파이어폭스에서 기본 폰트가 너무 저렇게 이상하니까. 오케이, 마칩시다.